미세먼지의 노출 수준은 흡연을 하루에 한 3개피 정도 하는 수준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역학을 지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수 이종태라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2013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미세먼지,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를 제정한 이후에 급격히 이제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많은 역학 연구 결과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에 조기 사망,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또는 이제 폐암과 같은 여러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미세먼지의 노출 수준이 흡연을 하루에 한 3개피 정도 하는 수준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흡연의 경우에 폐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해 인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의 노출 수준은 미세먼지에 평생 오염될 것이고, 그리고 흡연과 다르게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선택해서 그 노출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환경 유해 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2만 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그 미세먼지의 노출로 인해서 나타난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중요한 이유는 호흡을 통해서 유입됐을 때 그것이 하기도, 기관지나 또는 이제 폐까지 깊숙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건강 피해는 호흡기계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폐포까지 도달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순환기계, 모세혈관의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혈관계로 침투가 가능합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침투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자체로 여러 다양한 심혈관계에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이제 점도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혈류가 순환하는데 힘이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장이 좀 약해 있던 분이거나 아니면 혈관이 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의 경우에는 혈관벽이 터진다든지, 그래서 이게 뇌졸중으로 이제 간다든지 그러한 질환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최근에는 뇌신경계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치매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도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또는 공기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폐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들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해서 우리 폐포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10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는 그런 작은 먼지들이 사실 우리 몸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PM10, 10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입자물질들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세먼지고요. 그리고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그런 작은 물질들이 이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물질들일수록 산업활동의 결과나 또는 연소, 화석연료 연소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을 함유한 먼지들이 작은 물질들입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는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미세먼지의 노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기대하고, 그로 인해서 위해 수준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겁니다. 공기오염 중에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질소나 오존 같은 것들은 화학적으로 딱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탄소 원자가 3개가 있는 걸 오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존의 유해성은 뭐 서울에 있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변화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입자물질들의 화학적 성분, 그다음에 입자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크기의 조성에 따라서 유해성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미세먼지의 유해성, 위해 수준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도 저감과 관련된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이제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노출을 줄이는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면 그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유해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수단이 있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관리를 단순히 농도 저감과 관련된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 좀 전환하자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건강 위해를 따질 때는 이제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갖고 있는 크기의 분포 또는 화학적 성분. 다른 관점은 그 미세먼지를 호흡하는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좀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나 노인들 또는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이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동일한 정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건강 피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오염의 관리는 지역별로 농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농도가 높은 지역이 우선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은 미세먼지의 건강 피해를 생각할 때 개인의 취약성 또는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취약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한쪽 그림에는 PM의 농도 그림이 있고 또 한쪽에는 PM의 건강 사망의 그림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한 사망이 크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특정한 지역에서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는 그 지역이 좀 더 미세먼지에 노출해서 건강 피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아도 건강 피해는 좀 더 크게 나타나고 또 어떤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프라가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시민들이나 또는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이런 환경 유해인자에 대해서 건강 피해가 적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미세먼지라는 건강 피해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리 높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사례가 로마와 런던에서도 시내 지역에서의 어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 통제를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벌금을 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뭐냐면 도심 내에서의 교통량을 줄이는 걸 통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그것이 결국에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기대한 것이죠. 실제로 그 정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교통량이 실제로 줄었고 도심 내에서의 대기오염의 농도가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런던과 로마에서 그 도심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경제 수준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런던은 상대적으로 그 도심 내에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고요. 로마는 도심 내에 사회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정책을 도입하는 지역사회 맥락에 따라서 건강 불평등의 차이가 커지게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결과를 얻었고 런던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격차를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으나 좋은 방향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봤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그 지역사회의 맥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예시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굵기 한 30분의 1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맑게 보인다 또는 흐리게 보인다 이것이 미세먼지 농도의 이제 기준이기는 어렵고요. 우리 눈에는 이제 맑은 날이긴 하지만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는 항상 환경부나 기상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농도 값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따질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미세먼지 자체에 대한 이제 특성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크기 분포, 작은 입자들의 먼지의 분포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이제 큰 건강 위에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배출 특성을 고려하면 산업활동의 결과 또는 화석연료의 연소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훨씬 독성이 큰 화학물질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황사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황사 시기에 이제 미세먼지의 그 농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이제 평소에보다 어떨 땐 3배, 4배, 어떨 땐 10배 이상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 변화를 보면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위험성이 적은 그런 이제 입자 물질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황사가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을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화학적 성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사의 발생 기원들을 생각하면 주로 이제 사막이나 토양에서부터 나오는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대기 중에 와서 서해안을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황사먼지의 화학적 성분은 흙먼지에서 기는 그런 물질도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산업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상대적 독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도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황사 미세먼지를 그렇게 비교할 때는 유해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황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보통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미세먼지가 가능하면 우리 몸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쓰는 것들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수준이 나쁨이나 매우 나쁨 정도로 이제 발령이 된다면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서 미세먼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는 실외에서의 이제 미세먼지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한 90% 정도의 시간은 실내에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에서의 미세먼지 수준은 실내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실외보다 오히려 그 오염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또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그 실내 환경에서의 미세먼지를 이제 적게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보통 집에서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기간 동안 이제 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내에서의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주로 이제 그 조리 과정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동안에는 적절하게 환기를 한다든지 이런 현명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이렇게 취약해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환경 정보들 IT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런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취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이제 미세먼지에 현명하게 대처해서 건강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진 사회라면 그 민감한 계층까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그러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의 생활의 어떤 양식을 기본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면 그것보다 좀 더 건강한 나는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좀 바꿔서 시민운동으로 해볼 만한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뭐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탄소 배출을 적게 해서 만든 어떤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이제 선택하는 걸 통해서 그 제조업체나 산업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이제 유도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요구할 때가 되었다. 특히 이제 우리 집안에서 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하나씩 다 이렇게 놓고 쓰시는데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이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는 이거 사용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홍보할 때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을 실제로 생산할 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배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하나를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한 것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 운동이 일어난다면 개인이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그러한 어떤 시민운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